안녕하세요. 부동산을 보는 눈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집값이 다시 오른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연초만 하더라도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을 우려하면서 정말 걱정했던 시장인데 언제 그랬냐는 듯이 지금 다시 집값이 바닥을 찍고 오른다 이런 얘기로 사람들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어요. 정말 시장이 반등하고 있는 게 맞을까요? 부동산 시장의 가격 영향 요소 이걸 생각해 보면 그런 일은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가격 형성 요소,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할 때 이야기했던 내용들입니다. 부동산 가격,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지금까지 가격이 오른다고 이야기했던 이유가 바로 공급 부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근데 이 공급이라는 거 아무리 많이 공급을 해도 사람들이 많이 원하면 그 공급은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는 거고, 사람들이 원하지 않으면 이 공급은 넘쳐나는 수요의 상대적인 개념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이 수요에 영향을 끼치는 것 바로 부동산에 관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의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소, 공급과 수요, 이런 팩트적인 요소와 심리, 이걸 꼽을 수 있습니다. 공급, 제가 부족하지 않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역대 정부의 수도권 아파트 공급 물량 보면 그렇게 공급이 부족할 거다라고 떠들었던 전 정부 시기의 공급 물량, 기존 때보다 훨씬 더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습니다. 인허가 물량도 많았고 실제 공사로 이어진 물량, 그리고 준공된 물량까지 수도권에 20만 가구가 넘게 5년간 공급이 이루어졌어요. 인구는 계속 줄어가고 집은 이렇게나 많이 지었는데도 언제나 부족하다는 얘기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착공 실적도 보면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아파트에 대한 착공 비중이 훨씬 더 높아졌어요. 아파트 형태의 주거 문화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그런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공급이 됐습니다. 특히나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서울 수도권 지역에 많은 아파트 물량이 입주를 했어요. 그리고 새로 짓는 것들도 사람들이 선호한다는 아파트 위주로 지으려고 그 물량을 많이 계획하고 있었고, 지금 그 계획들이 실제로 이어져서 계속해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시장에 실제 집으로 돌아오고 있죠. 계속 공급은 이루어졌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수요량 대비해서 초과 공급이 수년간 이어진 시장이었어요. 여기 빨간 선 기준에서 더 많은 물량의 아파트들이 실제로 입주로 이어졌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집값이 오를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하는 이유, 25년, 26년 되면 현저히 공급 물량이 떨어지기 때문에 공급 부족 사태가 불거질 수 있고, 그래서 집값이 지금 오르는 게 당연하다, 이런 논리들을 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한 평균 수요량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하는 걸까요? 수요량은 가구 수를 기초로 이야기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많은 물량이 공급이 됐는데도 사람들이 부족하다고 느꼈고 그래서 불안에 떨었고, 그 영향으로 영끌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면서 미래 수요까지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사는 걸 마다하지 않는 시장, 그런 시기를 우리는 겪게 됐습니다. 정말 부족한 게 맞았을까요? 갭투기 최근 3년간 12만 건에 달합니다. 주택가격 대비해서 세입자의 임대보증금 80%를 넘게 끼고 갭투기한 거래가 12만 건이 넘습니다. 이 사람들의 현재 모습, 전세금 반환이 안 돼서 역전세 나고 지금 못 갚으니까 알아서 하라고 버티는 상황,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뭐 이거 빌라에서만 국한되는 이야기로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집을 사면 돈을 번다는 이 과열된 시기를 거치면서 빌라뿐 아니라 아파트에도 수많은 갭투기자들이 뛰어들었어요. 전체 갭투기 거래의 30%가 수도권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앞서 이야기한 공급 물량들 수도권에 몰려 있었죠. 인구는 줄어들지만 그나마 사람들이 모여 살 수 있는 곳, 즉 경기도권의 수요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 집을 먼저 선점하는 사람이 돈 버는 길이다. 이 열풍 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갭을 끼고 아파트를 샀습니다. 특히 경기 인천 지역, 수많은 공급이 이어졌던 지역에 갭투기 거래 또한 몰려 있습니다. 요즘 집값 폭락세가 진정이 되면서 다시 이곳에 가서 집 사는 사람 늘고 있다라는 기사 여러분 접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권만 그런 게 아니라 똘똘한 한 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선호하는 지역 분명히 존재를 하고 상대적으로 높은 가치를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 말하는 집값을 흔쾌히 채워줄 수 있는 절대적인 수요는 부족한 시장인데 갭 투자자들은 그렇지 않다고 나보다 돈 많은 사람이 많아서 이 집을 다 채워줄 수 있을 거라고 하면서 이 시장에 뛰어들었어요. 용산구 갭 투자 절반이 넘었죠. 새 정부가 용산을 거점으로 하고 그러니 이 지역의 발전 가능성 더 높아지게 되고 여기에 수많은 갭 투자자가 몰려가게 됐습니다. 수도권 갭 투자 비율 30%라고 했는데 서울의 갭 투자 비율은 40% 가까이 됩니다. 특히나 노도강 등 외곽 지역보다 서울의 핵심 지역의 갭 투자 비율이 높았어요. 용산구 같은 경우 60% 가까이가 갭 투자였습니다. 성동구, 송파구, 서초구, 소위 말하는 똘똘한 한 채가 몰려있는 지역에 수많은 갭 투자자들이 가서 이거 누군가 더 비싸게 사줄 거라고 믿으면서 집을 사 모았습니다. 계속해서 공급이 이루어졌지만 이 집을 먼저 선점하면 돈 벌 수 있다는 수많은 투자자가 더 많은 집을 원하던 시장이었기 때문에 사람들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정말 그 집을 채워줄 사람이 없는 거죠. 정말 그들이 원하는 가격에 이 집을 흔쾌히 사줄 사람들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높은 호가에 거래는 이루어지지 않고 매물은 쌓이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서울의 심상치 않은 매물 증가세 보름 만에 5천 건이 늘어났습니다. 연초만 해도 5만 건 정도의 매물량이었는데 지금 7만 건이 넘어섰고 보름도 안 돼서 7만 5천 건대를 바라보며 수많은 매물이 시장에 쌓이고 있습니다. 서울 25개구 전부 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계속해서 가격이 오를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매입한 사람들, 그렇지만 고금리 상황에서 버틸 재간이 없고 지금 생각하는 금액 이익으로 실현할 수 있을 거라고 믿으면서 매물을 던지고 있지만 거래는 뒤따르지 않습니다. 거래는 줄고 매물은 계속 쌓이는 거, 이게 현상입니다.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은 시장, 이미 주택 보급률 105%가 넘었죠. 아파트 말고 엄청난 주거 대체 상품들이 시장에 쏟아져 왔습니다. 부동산 호황을 타고 아파트 대체 상품이라는 아파텔, 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 엄청나게 공급을 했어요. 또 2기 신도시 진행하면서 10년이 넘도록 개발을 못했던 지역까지 수많은 아파트를 지어서 완판시키면서 공급을 이루어냈습니다. 송도, 양주, 평택, 김포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물량이 시장에 이미 쏟아져 들어왔어요. 또 서울의 핵심 지역 강남에서도 수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죠. 재건축, 자기들이 기존에 살고 있던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싼 값에 시장에 물건을 팔 수 있었고, 그러니 재건축 사업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면서 수많은 헌집들이 새 집으로 바뀌어서 계속해서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입주 예정인 거 개포 1단지 들어오죠. 둔촌 주공 여기도 들어오죠. 메이플, 잠실, 수많은 똘똘한 한 채가 정말 집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주한 곳들 이미 다 끝났기 때문에 이주 수요도 이제 없어요. 최근에 공급된 집 말고도 이미 서울에 아직 수십 년이 지나도 쓰러지지 않을 수많은 아파트 200만 채 넘게 이미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집을 최종적으로 수요해줄 수요 정말 많이 있을까요? 투자가 아닌 실제로 가장 비싼 값에라도 이 집을 기꺼이 사줄 사람 정말 시장에 존재하고 있나요? 절대적인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 0.7이라는 거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수치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냉전시대 분단된 국가 독일, 동독에서 보였던 최저의 출산율이 0.78입니다. 우리는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출산율을 지금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절대적인 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시장인데 가구 수는 늘었기 때문에 여전히 이 집을 수요해 줄 수 있다? 이거 허구에 불과하죠. 1인 가구만 늘어났습니다. 결국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이렇게 많이 공급된 아파트를 지금 내가 선점한 것보다 훨씬 더 비싸게 사줄 수 있는 시장, 이런 시장이 돼야 그들의 말이 맞는데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자산의 80%를 부동산으로 가지고 있고 돈 있는 사람이 상급지로 갈아타게 하려면 갖고 있는 집을 팔아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사줄 수요가 없는 시장입니다. 대부분의 집을 빚으로 갖고 있는데 이 빚에 대한 부담이 엄청나게 커진
그런 시기입니다. 여기에 기존에는 소득을 보지 않고 돈을 빌려주니까 많은 대출을 활용해서 조금 더 비싼 값에 사주는 수요 들어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더 많은 규제가 뒤따르는 시장입니다. DSR 예외 적용 이제 다음 주면 닥치죠.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수요 공급에 의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걸 PF 시장의 위기를 빌미로 영끌을 야기하는 새로운 정책을 통해서 꼼수를 부리며 마지막 끝물까지 짜내게 된 거죠. 그 결과 이미 사상 최대의 가계부채였는데 더 늘어날 여지가 없을 것 같았는데 50년의 인생을 담보 잡히면서 또 들어온 수요가 생기면서 더 가계부채는 늘리는 이런 일이 상반기에 벌어지게 됐습니다. 이제 끝이 났죠. DSR 적용도 안 받으면서 빌려주는 상품 이거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끝이 났고 이는 지금 비싸게 팔고 싶어하는 물건들 사줄 수요가 끝났음을 의미합니다. 역대급 공급을 했는데 서울에 아직도 20만 가구가 부족하다. 주택 수급이 8년 전으로 추락했다. 이런 기사들을 통해 사람들의 심리를 자극했지만 실질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 일반 가구 수 대비해서 주택 수를 의미합니다. 주택 보급률이 하락을 했어도 여전히 100%가 넘어가죠. 근데 여기서 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바로 일반 가구 수입니다. 일반 가구 수 여기에는 1인 가구의 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일반 가구 중에서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서울의 가구 수 410만 가구인데 그중에 1인 가구가 40%를 차지합니다. 10명 중 4명이 혼자 살고 있는데 그들 돈도 못 벌고 대부분 원룸 형태의 집에 거주하는 이 사람들이 내가 영끌에서 산 아파트를 사줄 수 있는 수요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수요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든 그런 시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반짝 수요가 살아났던 건 바로 돈을 빌려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특히나 1주택자 최대 5억 원까지 소득과 상관없이 LTV의 70%까지 빌려주는 또 이런 고금리 상황에서 4%대의 돈을 빌려준다고 하니까 반짝 수요가 살아났습니다. 이 지원이 끊기니 다시 거래가 감소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 집 사면 돈 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원금보다 2배가 넘는 이자를 50년이라는 초장기에 빌려서 쓰는 상품일지언정 내가 평생 갚을 일 없다. 이런 마음으로 늦기 전에 집 사자 뛰어든 사람들이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가계대출 3년 6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보이면서 마지막으로 뛰어든 사람들 또 생겨났습니다. 지금껏 공급 부족을 야기했던 수많은 수요가 바로 빚내서 뛰어든 그리고 이 빚을 더 돈 있는 사람이 갚아줄 거라고 믿으면서 아무런 꺼리낌 없이 냈던 그 수요들 때문에 있었던 현상입니다. 이렇게 쌓인 빚 정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고 이를 회복할 방법 찾아야 된다고 사실에 입각해서 이야기하는데도 아직도 사람들 꿈꾸고 있습니다. 하느니 부동산발 가계비 경고를 했죠. 소득 수준에 비해서 집값 고평가를 이야기를 했어요. 어떻게 집값이 올라갈 수 있었죠? 사람들 올라간 집값도 싸다고 이야기하면서 빚을 잔뜩 땡겨서 그 집을 사줬기 때문입니다. 이 사준 이유 최종 수요를 하려고 산 게 아니라 언젠간 누군가에게 더 비싸게 팔 거라고 기대하면서 이 빚을 아무렇지 않게 냈어요. 소득 대비해서 감당할 수 있는 빚을 지고 있는 게 금융의 균형 상태입니다. 지금 금융의 불균형 상태, 즉 갚을 수 없는 빚을 이미 잔뜩 지고 있는 시장이라는 것, 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켜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금융 불균형이 누중된 이유, 바로 부동산을 중심으로 이렇게 된 거죠. 집값이 비싼데 비싸다고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냥 더 비싸질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면서 빚을 아무렇지도 않게 냈기 때문에 금융 불균형이 쌓이게 됐습니다. 가계부채 주요국 같은 경우는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고 다시 늘어나고 이런 수축과 이완의 과정을 겪는데 우리나라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기만 한 부채였다고 그래서 이제 거시경제와 금융 안정을 저해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자산의 거품 이 부분이 붕괴됐을 때 그 타격을 과연 회복할 수 있을까? 이걸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수요, 바로 유효 수요에 기대합니다. 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시장에 참여할 수 있어요. 이 수요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살 수 있는 자금을 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입니다. 그동안 초저금리의 상황, 또 소득과 관계없이 돈을 빌려주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이 풍부한 유동성에 기대서 살 수 없었던 사람들까지 너도 나도 집을 샀습니다. 그것도 한 채만 산 게 아니라 여러 채를 매집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 축소되는 시기가 왔으니 심리적으로 아무리 더 오를 거다라고 기대하고 아무리 더 욕심부리고 있어도 실질은 이 가격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집 오늘이 가장 싸다면서 2030만 움직였어요. 생애 첫 부동산 구입 올 초보다 2배 가까이 늘어났는데 그중에 절반 이상이 2030이었어요. 2030이 이 거품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열끌 열풍이 가장 극심했던 21년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2030이 이 유인책에 또 시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런 시장에 뛰어든 사람들 가장 큰 착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오를 곳은 오른다. 주변이나 나를 봐도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사줄 사람 없지만 어딘가에 누군가 사줄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빚을 잔뜩 내 집을 움켜쥐고 있습니다. 믿고 있는 가격에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는데도 그래도 가격이 오른다는 믿음, 이런 착각을 가지고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력이 없는데 빚을 내주는 정책을 통해서 시장을 부양했습니다. 그러니 탈이 나고 이제 더 이상 공급을 하지 않습니다. 이 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 누군가 나보다 더 큰 유동성을 만들어서 내 집을 사줄 수 있는 가능성이 사라짐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이끈 것, 집을 사면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가수요가 잔뜩 낀 시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게 바로 심리입니다. 나만 소외된다라는 두려움, 이걸 자극하는 시장이었죠. 유동성이 풀린 시기에 자산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고 이 자산 가격 상승에 참여하지 않으면 나만 벼락거지로 남는다, 이 심리를 자극해 댔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억이면 싸게 느껴지는 이 심리, 앵커링 효과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강남의 최고급 아파트가 평당 1억을 찍었다, 있지도 않은 거래에 계속해서 언론에 보도하면서 강남이 평당 1억, 그럼 우리 집은 평당 얼마, 이렇게 더 낮은 금액을 아예 생각하지 않는 이런 시장이 됐습니다. 서울 아파트 10억이 당연한데 이거보다 더 싸게 분양하니까 와, 로또다. 그러니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일단 빚내서 이 집을 선점하면 나중에 누군가에게 비싸게 팔 수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뛰어들 수 있게 이렇게 심리를 조작을 했습니다. 오를 곳은 오른다. 낙관주의죠. 그동안 고금리의 공포 느껴본 적이 없죠. 그냥 마냥 계속될 것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남의 돈을 내 돈처럼 쓰면서 돈 벌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감당 못할 빚을 지고서라도 시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수많은 희생양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심리를 자극해서 수요로 이끌고 이런 수요는 실제 시장에 수많은 공급이 이루어졌음에도 공급 부족을 느끼게 했습니다. 근데 결국 시장의 가격은 팩트에 의해서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심리는 팩트에 의해서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 말에 나타난 현상이죠. 그렇게 비싼 값에 끊임없이 높은 가격에 팔릴 수 있을 것 같던 집이 너무나 가격이 올라가니 거래가 사라지는 그런 시기를 겪었어요. 장기간의 거래 실종 상황이 이어지니까 사람들, 빚을 감당하지 못하고 빨리 돈이 필요한 사람들 물건을 던지기 시작을 했죠. 몇 개월 사이에 절반 가까이 집값이 떨어지는 이 경착륙 현상이 나타나는 것, 아무리 심리를 자극해도 결국 시장에 사줄 사람이 없고 갖고 있는 집을 돈으로 바꾸려면 결국 가격을 시장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는 것, 이렇게 돌아가던 시장이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심리를 불지피며
시장의 팩트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PF 폭탄 때문에 또 이 폭탄이 금융 시스템의 붕괴로 이어지는 것, 이걸 막기 위해서 젊은 사람들 50년 금융노예를 만들면서 시장에 불을 지폈어요. 그 결과가 상반기에 이루어졌지만 결국 그게 다죠. 가장 강력한 사실, 지금 갖고 있는 집들 자기 돈으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엄청난 빚을 통해서 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높은 가격의 집을 사느라 엄청난 빚을 끌어다 썼으니 쓸 돈이 없습니다. 지금 집값 고점 대비 떨어졌다 하지만 아직도 높은 수준입니다. 가장 고점 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30배였죠. 이게 26배 수준으로 내려왔어요. 집값 안정기에는 11배 정도, 이 정도 수준을 보였습니다. OECD 평균이 그 정도죠. 아직도 안정화의 길이 많이 남았는데 지금 잠깐 꺾인 것, 이게 달 거라고 생각하면서 고금리 상황에서도 지금 주어진 정책 자금을 활용해서 집 사는 데 뛰어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시장에 참여한 사람들 정말 큰일 났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5%죠. 적정 수준 80%로 이야기하고 있고 이거 우리나라 2017년도 가계부채 비율 정도 됩니다. 어쨌든 그때보다 엄청난 빚을 지고 집을 샀고 그 가격이 고평가되어 있고 이를 유지할 능력이 없는 상황,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집값이 계속해서 반등하는 상황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빚을 줄여야 할 마당에 빚을 늘리는 정책을 해서 더욱더 거시 건전성은 떨어지게 됐습니다. 정책의 방향이 서로 엇갈리고 있으니 이게 어떠한 화로 돌아올지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이라는 거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미 시장의 호프는 진행 중입니다. 경기 침체로 가는 현상 HOPE의 과정을 거친다고 말씀을 드렸죠. 집값이 떨어지고 주문이 감소하고 이익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고용이 축소되는 과정 경기 침체의 단계입니다. 정말 심각한 위기 상황이에요. 시장의 거시경제 상황과 동떨어지게 부동산 가격만 치솟아 오를 수는 없습니다. 요즘 갭투자 문이 뚝 줄어들고 있죠. 거래는 안 되고 매물은 증가하고 있죠. 이게 이 모든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하반기 시장 조금 더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